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게 단기적으로 팍 튀어오르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느려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건가 이 부분일 텐데, 최근 파월 의장이 미 연준의 의장답지 않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이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의 썸네일에서 파월이 미쳤다라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드렸었는데 진짜로 미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이사회가 어딥니까?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가 흡수되고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쫙 풀려 나가죠. 그리고 미 연준은 공개 시장 조작을 위한 계좌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 국채와 MBS, 모기지 증권 등의 매입액을 쫙 늘리면 그만큼 달러를 많이 주고 사게 되는 거니까 달러가 시장에 쫙 풀려 나가고, 반대로 이렇게 국채 매입액, MBS 매입액을 줄여버리면 달러가 쭉 흡수가 되면서 유동성이 흡수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달러가 쭉 풀려나갈 때는 전 세계 주식시장도 오를 확률이 높고 경제에도 당연히 돈이 잘 도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일어나죠. 반대로 달러가 쭉 흡수되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 바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고, 여기서 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미 연준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파월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미 연준 의장과 그 위원들의 공식 석상에서 발언 있죠. 뭐 인터뷰를 하든가 어떤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런 발언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보조해주는 이런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이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갖다 팔고, 가게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비를 덜 하게 됩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현금을 갖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대비를 하겠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을 거의 1990년대 이후에 30년 정도를 겪었어요. 이게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인플레이션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주 힘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싶으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국채를 막 매입을 하면서 열심히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공급해줘서 경제를 살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시기에 돈만 풀고 기다려서는 사람들이 위축된 이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기 힘들죠. 근데 미 연준 의장이라든가 위원들이 공식 석상에 딱 나섭니다. 이걸 보통 립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우리는 얼마가 되든 돈을 끝까지 풀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가게나 기업 등 이런 경제 주체라 그러죠. 앞으로 미 연준이 이렇게 나서주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이제 좀 안심하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좀 해볼까? 이렇게 늘리게 되죠. 이런 립 서비스 때문에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은 미국 재무부가 조금 더 적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돈 풀기를 좀 덜 해도 충분히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엄청나게 큰 장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미 연준을 대표하는 이런 정책의 방향성을 가진 말이 바로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표현을 써야 되고,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주식시장이 변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예측 정도는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파월 의장은 지금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죠. 자, 뉴스 보시면 파월 의장이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 급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전일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대담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3월 29일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미국의 물가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조금 느리게 발표되는 물가지수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파월 의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파월은 작년 하반기에 긍정적인 수치만큼은 좋지는 않다. 작년 하반기에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예상과 다르게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고요.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고 금리를 인하하려면 최소한 작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이런 빠르게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물가 지표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특정 월의 물가 지표에 과민해서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대담의 내용들을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2주 전에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가 균형에 와 있다, 금리가 지금 최고치에 와 있다 등등 금리 인하가 빨라질 것 같다는 이런 말을 하더니 PC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거로 발표가 되자마자 곧바로 말을 바꿔서 금리 인하가 빨리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말은 웬만하면 믿지 말아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FOMC 끝나고 2주 전쯤에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채널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3월 FOMC 회의가 끝나고 경제 전망 자료라는 걸 발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4년 올해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1%예요. 작년 12월에 예상했을 때는 올해 1.4% 정도밖에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다. 리얼 GDP, 실질 GDP가 그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하겠다. 예측을 했었는데 2.1%로 올라갔다. 그럼 경제가 좀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도 아닌데 경제 성장마저 빠른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파월은 조금 엉뚱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올해 2024년의 물가 전망, 그 중에서 근원 PC 물가 전망이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올해 한 2.4% 정도 성장할 거다 했는데 이번 3월에 경제 전망 자료 봤더니 2.6% 성장할 거다. 물가가 아직 덜 잡힌다, 좀 느리게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럼 물가가 지난번 예상보다 더 느리게 떨어진다고 전망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월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녹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거의 잘 안 떨어지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바닥지고 지금 반등하려는 이런 움직임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PC 물가 지표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약간 선행성도 가진 이런 물가 관련 지표들이 오히려 바닥을 찍고 상승할 이런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파월이 모를 리가 없는데 경솔한 발언을 한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3월 말에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역시나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여기 녹색 선이 PC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에요. 오히려 전달에 발표된 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고, 주황색 선이 식품과 에너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근원적인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의 물가 상승률 보면 이것도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0.1%밖에 전달 대비로 안 떨어지면서 스티키 인플레이션, 잘 안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게 지금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죠. 그동안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줘왔던 게 바로 국제 유가가 쭉 떨어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벌써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배럴당 83달러예요. 여기서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가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긴장해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미 연준도 국제 유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상황이 잘 돌아가냐?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지나다니는 이 선박을 그냥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송료가 올라가고 이게 국제 유가 상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이 있는 곳이 예멘인데 예멘하고 사우디가 인접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후티 반군이 있는 곳을 계속 공습을 때리고 있는데
사우디를 거점 삼아서 거기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후티가 만약에 사우디가 미 공격을 지원하면 우리가 바로 테러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뭐 후티가 무서워서 그러냐 그런 것보다 얘네들이 테러를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석유 저장 시설에 드론 띄워서 파괴하고 뭐 살인 보복 테러 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도 나서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이 잘 안 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후티 반군의 이런 테러 행위예요. 국제유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볼티모어 항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 작업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시신이라도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개통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볼티모어 항이 미국의 자동차, 무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요인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공개적으로 파월을 자르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고, 파월 의장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는 게 훨씬 더 표심을 잡는 데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 편승해서 그런 뉘앙스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그거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죠. 기준금리라는 건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 12표 중에서 파월 의장은 그냥 한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고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뭐 혼자 독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참석위원들은 경제지표를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미 연준이 아직 물가가 확실히 떨어졌다는 확신을 갖기 힘든 근거가 또 있습니다. 미 연준이 3월에 의회에 통화정책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했어요. 이게 극단값을 제외한 PCE 물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물가가 상승할 때 운송 등의 문제로 사과, 과일 이런 물가가 4배로 쫙 튀어올랐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운송 문제가 해결되면 과일값이 뚝 떨어지면 물가 지수가 이거 산정이 되기 때문에 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항목 중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는 애들은 수정을 해서 그림 같은 절사평균 PCE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해줍니다. 검은색 선이 이 절사평균 PCE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물가를 좀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봐도 될 텐데 변동성이 확실히 덜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뭐 2%에 가까워질 때 미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발표된 값이 몇이냐? 3.13%예요.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품목들을 딱 수정하고 나니까 미국 전체 실질적인 물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사평균 PCE 물가는 전년 대비로 3.13% 올랐다. 여전히 물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장기평균 2%에 가기까지는 아직도 조금 남았기 때문에 미연준은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한다 여기보다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좀 천천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알 수 있고, 이번에 발표된 이제 PCE 물가 지수 이 두 가지 도해를 해보면 상품과 서비스로 나뉠 수 있는데 주황색이 상품 물가 지수예요. 상품 물가는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수요를 조절하는데 특히 상품 물가를 많이 조절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 있기 때문에 상품 물가가 횡보를 하고 있어요. 더 잘 안 올라가고 오히려 약간씩 떨어지고 있죠. 반면에 서비스 물가는 금리의 영향을 그렇게까지 크게 안 받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서비스 물가가 빨리 올라가는데 지금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상품 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물가를 좀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품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오히려 잡히지 않고 잘못하면 더 높게 올라가면서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미연준이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닌데 쉽게 금리를 인하하긴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발표된 PCE 물가 지수를 여러 각도로 지표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여전히 미연준은 확실히 물가가 떨어졌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태예요.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뉘앙스는 그냥 정치적인 쇼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단기 트레이더분들은 이게 주가에 영향을 단기적으로 크게 주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파월 의장의 말은 이제 단기적인
변동이다. 오히려 발표되는 PC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등 이런 물가 지수, 그리고 국제 유가나 식품 가격, 뭐 전쟁 상황, 국제적인 상황 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은데,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봤을 때 금리 인하가 그렇게 예상만큼 빠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